저는 강세연입니다. 부산 영도 끝자락 바닷바람이 매서운 골목 안쪽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집 앞 바다가 잘 보이지 않네요. 아무래도 날씨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앞길도 이 안개처럼 뿌옇기만 하거든요.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익숙해져야 할 냄새였지만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냄새였죠. 저는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도 가슴속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선소 산재 사고 이후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죠. 어머니는 투석을 받으셔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이번 달 일정을 2번이나 미뤘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모자랐습니다. 아버지 재활치료비, 어머니 투석비, 밀린 병원비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느새 원금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강세연 씨, 이번 주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빨간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체납 최고 통보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떼어내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걸어온 전화일까 싶어서였죠. 강세연 씨 맞으신가요? 목소리는 침착하고 정중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한서그룹 법무팀 최비서라고 합니다. 잠깐 뵙고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한서그룹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왜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저는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해운대 쪽 고급 호텔 로비에서 최 비서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제가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이 매끈하게 빛났습니다. 앉으시죠. 최 비서님은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낡은 패딩 점퍼 차림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자꾸 옷깃을 만졌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서그룹 회장님 아드님이 현재 혼수 상태에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비서님은 표정 변화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맺어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강세연 씨 집안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산재 후유증, 어머님 투석 문제, 그리고 대부업체 빚까지요. 이 혼인에 동의하시면 모든 빚을 전액 탕감해드리고 부모님 의료비도 평생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최 비서님은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분은 명함을 건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거래였습니다. 제 인생을 파는 거래였죠.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머니 투석실에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시던 뒷모습도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핸드폰 속 명함 사진만 계속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비서, 한서그룹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사흘 후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세연 씨,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서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 비서님이 옆에서 절차를 안내해 주셨죠. 주변에는 하객도 없었고 축하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직원분이 무심하게 접수증을 건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한도윤 씨의 배우자가 되셨습니다. 최 비서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접수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 옆에 낯선 남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윤. 저는 그 이름을 한 번도 직접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짐은 저희가 알아서 옮겨드릴 테니 필요한 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저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투석실에 계셨고 아버지는 재활치료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번갈아 찾아뵙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일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자주 올게요. 어머니는 핏기 없는 얼굴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세연아, 내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웃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저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검은색 승용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부산 외곽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만 저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는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저택은 현대식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와 하늘, 그리고 이 건물뿐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최 비서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벽과 스테인리스 장식들이 빛을 반사했고 조명은 병원처럼 밝고 무균적이었습니다. 공기조차 정제된 느낌이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최 비서님은 복도 끝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메아리 쳤죠. 저는 그분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그림도 없었습니다. 최 비서님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분은 카드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신호음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중앙에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도윤,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 인공호흡기, 링거 주입기. 모니터 화면에는 초록색 선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씨는 6개월 전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현재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계시죠. 간호사 두 분이 교대로 24시간 케어하고 있습니다. 최 비서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세연 씨는 이 방 옆 객실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최 비서님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방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저와 의식 없는 남자 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도윤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그는 제 또래로 보였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창백한 얼굴에도 잘생긴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인형처럼 가만히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화면을 봤습니다. 심박수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간호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간호사분은 능숙하게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모니터 숫자들, 링거 주입 속도, 산소 포화도 수치.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과 대리운전을 하며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패턴을 외우고 변화를 감지하는 것. 그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니터 숫자가 바뀌는 간격을 세어봤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62회에서 65회 사이를 오갔고 산소 포화도는 98%를 유지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옆 객실로 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신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동시에 제가 어디에 갇혔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은 하얗고 매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과연 집일까요? 아니면 감옥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도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분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도윤은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만 계속 초록색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깨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누워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음만 무심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비서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익숙해지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들를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 비서님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저는 다시 혼자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절벽 위 저택,
의식 없는 남편, 끝없이 울리는 기계음.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저는 과연 살아있는 걸까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직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저택의 규칙을 조금씩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한도윤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분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홀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사는 가사 스태프분들이 준비해 주셨지만 그분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일부러 저를 보지 않는 거였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실례합니다. 복도에서 스태프분과 마주쳤을 때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택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현관 앞에 멈췄고 중년 여성 한 분이 내리셨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주변을 둘러보며 건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지만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하셨습니다.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강세연이군요. 네, 맞습니다. 민화란입니다. 한서그룹 이사예요. 민화란 이사님. 그 이름은 최 비서님께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도윤 씨의 고모이자 그룹 내에서 실권을 쥐고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민화란 이사님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다 읽어봤죠? 네, 읽었습니다. 그럼 알겠네요. 당신은 법적으로만 한도윤의 배우자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듯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도윤이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쓸데없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꼭 쥐었습니다. 돈맛이 어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화란 이사님은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하룻밤 새 재벌 며느리가 됐으니 기분이 좋겠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빚 다 갚고 부모 병원비 해결하고 이런 곳에서 편하게 지내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계약직 직원일 뿐이죠. 그러니 분수를 지키세요. 민화란 이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웅을 했습니다. 그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수를 지키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테이블은 넓었고 의자는 6개나 있었지만 앉은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스태프분이 음식을 가져다 주셨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씹고 삼키기만 했습니다. 돈맛이 어때요? 미나란 이사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도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님이 교대를 마치고 나가신 뒤였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그만 남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여전히 초록색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심박수는 안정적이었고 산소 포화도도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도윤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는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침대 옆 수건을 집어 그의 이마를 살짝 닦아주었습니다. 간호사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배운 거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눈꺼풀이 또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착시인가? 중얼거렸습니다. 피곤해서 잘못 본 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도윤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분명히 눈을 뜬 거였습니다. 한도윤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려 했습니다. 누구? 작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간신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세연이에요. 한도윤 씨 아내. 아니, 법적으로 배우자예요. 말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그는 저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 한도윤 씨 집이에요. 해안 저택이요. 교통사고 이후 계속 여기 계셨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간호사님 부를게요. 저는 급하게 복도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다려.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내가 깨어난 거 아무도 모르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컸습니다. 왜요? 깨어나셨으면 알려야죠.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그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위험해. 나도. 당신도.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위험이라는 걸까요? 왜 가족에게조차 비밀로 해야 하는 걸까요? 한도윤 씨,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그저 기력이 다한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심박수는 천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누구에게? 왜?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도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님께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 비서님께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한도윤의 방으로 갔습니다. 간호사님이 교대하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윤은 어제처럼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규칙적으로 초록색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도윤 씨, 작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또렷했습니다. 초점이 맞춰진 눈빛이었습니다. 강세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쉬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깨어나셨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는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를 부축했습니다. 몸이 떨렸고 힘이 없었습니다. 6개월간 누워만 있었으니 당연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베개를 등 뒤에 받쳐주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몇 번 내쉬고 나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왜요? 깨어나셨으면 가족분들께 알려야죠. 민화란 이사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 말에 한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분들께 알리면 안 돼요. 특히 민화란 이사에게는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었어요. 정비소에서 확인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사고 당일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를 영구히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한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제 상태를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로 발표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요. 제 뇌 활동은 정상이었고 의식도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도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태수? 한서그룹 전무이자 민아란 이사의 오른팔이에요. 그가 병원을 매수했을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의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를 제거하면 회사 지분 구도가 바뀌어요. 민아란 이사가 실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죽은 척하기로 했어요. 죽은 척요? 정확히는 혼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깨어났다는 걸 숨기고 상황을 파악하면서 증거를 모으는 거죠. 한도윤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강세연 씨가 필요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강세연 씨는 외부인이에요. 한서그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심받지 않아요. 민아란 이사도 장태수도 강세연 씨를 그냥 계약직 배우자로밖에 안 봐요. 그게 무슨 제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그걸 제게 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그냥 빚 갚으려고 계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선택해야 해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인형으로 살 건가요? 아니면 파트너가 될 건가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형으로 살면 편할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말없이 지내고 계약 기간 끝나면 돈 받고 떠나면 되죠. 하지만 그동안 강세연 씨는 계속 모욕당할 거예요. 민아란 이사 같은 사람들에게요. 저는 어제 민아란 이사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돈맛이 어때요? 가슴이 다시 아팠습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되면 달라요. 함께 싸울 수 있어요.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자리를 찾을 수 있죠. 한도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할 건가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6개월간 움직이지 못했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민아란 이사님이 장태수 전무가 알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모욕당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 취급받고 돈으로 산 며느리라는 말을 들으며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한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강세연 씨.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부모님은 안전해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우리는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일단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그리고 밤에 제 방에 오면 그때 자세히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한도윤 씨, 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하려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오기였을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거울 속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건네준 파일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사 서류, 계약서, 안전보고서, 낯선 단어들로 가득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들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부산영도 조선소 하청업체 안전점검 보고서. 제 눈이 그 제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아버지 사고가 나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안전기준 충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발판에서 떨어지셨으니까요. 서류 하단에는 법인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양건 설산업.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장태수 이사 승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장태수? 한도윤이 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화란 이사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들을 급하게 뒤적였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보고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모두 안전기준을 통과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났던 현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곳곳에 장태수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는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안전을 무시하고 비용을 아끼고 서류를 조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저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웃고 계셨고 어머니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되셨고 어머니는 투석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저는 빚더미에 앉아 이 저택에 팔려왔습니다. 이게 다 그들 때문이었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불행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게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이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 대가를 약자에게 떠넘긴 거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대로 뒀습니다. 민화란 이사님,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돈맛이 어때요? 당신은 계약직 직원일 뿐이에요. 그때는 그저 모욕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들 뒤에 숨은 진실이 보였습니다. 저를 돈으로 산 물건처럼 취급했던 그들이 제 아버지를 사고로 내몰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반복적인 소리였습니다. 이제 알았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 빚은 사적인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제 고통은 그들의 이익에서 떨어진 파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아래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와 한도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강세연 씨, 봤어요. 저는 서류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사고, 장태수가 연루되어 있었어요. 한도윤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강세연 씨가 감정적으로 움직일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걱정할 필요 없었네요. 한도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로 할게요. 그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위험해요.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뭘 하면 되죠? 한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싸우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무너뜨릴 차례예요. 한도윤은 메모지에 단어 하나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ORCHIS. 저는 그 단어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철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장태수와 미나란 이사가 운영하는 비자금 루트예요.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그걸로 임상 리베이트와 정치 자금을 돌리는 구조죠. 한도윤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모든 기록이 장태수 서재에 숨겨져 있거든요. 서재요? 네. 이 저택 2층 끝에 있는 방이에요. 평소에는 잠겨 있고 장태수만 출입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은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항상 문이 닫혀 있었고 스태프분들도 그 앞을 지날 때면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질소 탱크 점검 때문에 4분간 전력이 차단돼요. CCTV도 꺼지고 전자키도 작동 안 해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예요. 한도윤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혹시 이상하면 바로 나와요. 알겠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도윤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스태프분들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50분,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 서재 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 58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3시 정각, 불이 꺼졌습니다. 복도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재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자키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 말대로였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넓고 어두웠습니다. 창가로 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책장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한도윤이 말했던 장소를 찾았습니다. 창가 책장, 세 번째 칸, 고서들 사이. 책들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 뒤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한도윤이 알려준 대로 눌렀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얇은 장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재빨리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금고를 닫고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복도가 환해졌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반대편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세연 씨?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최비서님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에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러세요. 아, 전력이 잠깐 나갔었죠? 질소 탱크 점검 때문이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최 비서님도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객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USB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것들을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해냈어. 중얼거렸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도윤에게 USB와 장부를 건넸습니다. 고생했어요. 한도윤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거래 내역, 송금 기록, 이메일 사본들이었습니다. 완벽해요. 이걸로 충분해요. 한도윤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 돼요. 제가 아는 검사가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한도윤은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에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네. 저는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객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옷깃을 만져봤습니다. 브로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셨던 작은 은브로치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걸 옷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었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지? 저는 급하게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떨어진 걸까요? 서재.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서재에 떨어진 거라면 장태수가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서재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밤이었고 스태프분들도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가야겠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발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바닥을 살폈습니다. 브로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세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장태수 전무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한도윤이 보여준 사진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은브로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브로치였습니다. 이거 강세연 씨 거 맞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태수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서재에서 발견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장태수 전무는 브로치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을 생각해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강세연 씨, 질문에 답하세요. 목소리에 압박이 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무님,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비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뭐라고요? 장태수 전무가 최 비서님을 바라봤습니다. 최 비서님은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한도윤 씨의 감각 치료를 위해 서재에 있는 시집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고서 중에 좋은 작품들이 있다고 들어서요. 감각 치료요? 네. 의식이 없어도 청각 자극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세연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최 비서님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장태수 전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치를 제게 던졌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복도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브로치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최 비서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장태수 전무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최 비서님은 그렇게 말하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서그룹 본사 컨벤션홀에는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회의만이었습니다. 저는 객석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민화란 이사와 장태수 전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서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화란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도윤 전 대표는 불행한 사고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경영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새로운 대표 선임이 필요합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화란 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장태수 전무를 차기 대표로 추천합니다. 그는 오랜 기간 그룹의 실무를 이끌어온 유능한 인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컨벤션홀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화란 이사와 장태수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도윤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6개월 전 사고 전의 모습과 거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한도윤은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주주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도윤? 깨어난 거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했죠. 민화란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고모님. 한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 파손으로 인한 의도적 테러였죠. 그리고 병원 기록 조작을 통해 제가 영구히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한도윤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한도윤은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이건 ORCHIS라는 코드명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화면에는 송금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장태수 전무와 민아란 이사가 운영한 유령회사 계좌입니다. 임상 리베이트와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죠. 다음 화면에는 계약서가 떴습니다. 서명란에는 장태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산영도 조선소 안전보고서입니다. 실제로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서류상으로는 통과한 것으로 조작되었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조작에 장태수 전무가 직접 관여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명의 노동자가 다쳤고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아란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한도윤은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 이메일, 계약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컨벤셔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대로 걸어가 장태수 전무 앞에 섰습니다. 장태수 씨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장태수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조작된 증거예요.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시죠. 수사관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아란 이사도 수갑을 찼습니다. 한도윤, 당신이 이걸 꾸민 거죠? 아니요, 고모님. 고모님이 먼저 시작한 일입니다. 한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아란 이사는 입술을 깨물며 끌려나갔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해임안을 철회합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주주가 말했습니다. 곧 여러 주주들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한도윤 대표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도윤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저는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강세연 씨 덕분이에요. 한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회사를 정상화시켜야죠. 전면 감사를 진행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겁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계약은 끝났어요. 강세연 씨는 자유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유.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계속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아버지 산재 사건도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강세연 씨, 한도윤이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강세연 씨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제 몫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본사를 나와 바깥으로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아, 어머니, 저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 천천히 와라. 전화를 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짜 자유를 찾은 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상이 기대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산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고 어머니도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으셨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서그룹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2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혼인계약 무효확인서였고 다른 하나는 보상금 지급 통지서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글씨였습니다. 강세연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약은 무효 처리되었고 보상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편하게 사용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생각했습니다. 계약이 끝났고 빚도 사라졌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허전했습니다. 이틀 후 한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세연 씨, 시간 괜찮으세요? 뵙고 싶은데요. 네, 괜찮아요. 우리는 부산 해운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도윤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안정되셨고요. 다행이네요. 한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왔어요. 제안이요? 환자권리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고 부당한 산재 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강세연 씨에게 이사직을 제안하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요? 왜요? 강세연 씨는 그 현장을 직접 겪었잖아요. 아버님 일도 그렇고 대부업체 빚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거래 완결이 아니에요. 파트너십의 시작이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생각해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천천히 결정하세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단 일을 해보려고 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우리는 괜찮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연 씨.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권리재단은 석 달 만에 설립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에 있었지만 부산 지부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일하며 부모님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재단 첫 사업은 임상윤리 감시와 재난생계 기금이었습니다. 부당한 의료 관행을 조사하고 산재 피해자,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받았습니다. 환자권리재단 이사 강세연. 그 글자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산재로 다쳤는데 회사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갈 곳이 없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상담했습니다. 며칠 후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세연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했어요. 다행이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으셨고 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세연아, 내가 정말 대견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빚도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탐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연기는 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존엄과 정의가 남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앞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난은 잘못이 아니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용기 내어 맞서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닌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강세연처럼 여러분도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